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시사평론가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쪼대진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아나무인님께서 댓글창에 조변 명절 지나고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원래 쪘습니다. 원래 늘 부어 있어요? 늘 부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명절 때 많이 드셔서 그런 건 아니요. 제 체중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네. 이제 머리를 잘랐더니 조금 부어 보이는. 예. 멀리 갔다 오셨죠, 명절 때? 네, 순천 갔다 왔어요. 아이고, 몇 시간 걸렸습니까? 순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또 이렇게 아들 둘이라 양쪽으로 흩어지는 아들들 모으느라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이 평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계속 일했어요. 아하, 예. 일 좋죠. 빨간 날 특집이 많아서 평소에 안 하던 방송도 하고 이러다 왔습니다. 네. 저는 귀경 때 경북 안동에서 서울까지 6시간 반 걸렸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차를 직접 몰고 가셨어요? 네. 상당히 빨리 왔다고요? 네. 지금 얼굴 봐요. 완전히 초중이 돼 있는데. 지금도 피곤합니다. 6시간 반. 예, 다들 고생하신 것 같은데. 자, 안희정 재판부, 같은 재판부인데 여중생 성폭행 60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설 연휴 직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죠. 그 재판부가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이 씨가 그 당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15세 A양을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제 이 죄에 관련돼서 A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죠. 지금은 항소심이었고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냐 일관적이지 않냐 이걸로 결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안희정 지사 사건하고 똑같은데요. 쟁점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냐 안 되냐 요거 갖고만 지금 판결을 한 거라.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인일 경우하고 미성년자의 경우까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미성년자였지 않습니까? 15세. 네.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의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진술이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냐에 따라서 무죄 선고하고 유죄 선고하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 기준으로는 판사 마음대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원래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성년자를 조사를 할 때는 여러 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조사를 해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험해 보지 않은 성행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 장소라든지 일시에 관련된 진술이 번복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사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번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15세면 중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 재판부가 고민을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 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의견을 이 재판부가 얘기를 했고요. 이게 말씀하신 안희정 전 지사 재판부 같은 재판부예요. 그리고 A양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했고 저는 가장 걸리는 게 이거였는데 무고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학생의 진심을 믿는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진술이 좀 번복됐다라는 것 그리고 횟수가 조금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이쪽에서 보면은 이 A양의 얘기가 맞고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씨 얘기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을 적에는 피해자를 우선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건데 저는 여전히 형사주의의 원칙인데.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아까 이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무고할 이유가 없고 게다가 또 있습니다. 보통 거의 60대죠, 지금. 그런데 열 몇 살짜리 A양에게 옷을 사주고 현금을 주고 또 4번이나 꽃축제 다녀오면서도 A양 아버지한테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A양과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엔 이 남성이 다른 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재판부의 어떤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으로서는 설득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재판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이 안 된 겁니까?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동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재판부가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항소심을 선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성폭행 당한 것 같기는 한데 피고인의 이익 때문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피고인의 이익,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그런 주의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희정 재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죠. 근데 같은 재판부가. 그러니까 조금 사감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약간 굳이 차이점 말씀드리면 피해자 진술이 김지은 씨는 일관됐고 이호 학생은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 기억해내는 게 더 힘들죠. 네, 기억해내기도 싫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또 다른 사건입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오늘 조 전 코치가 기소됐는데 성폭행 증거로 심석희 선수의 메모가 결정타가 됐다고요? 네, 심석희 선수가 지금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했었거든요. 핸드폰도 제출을 하고 핸드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를 하고 했었는데 제일 결정적인 그 소재가 그 증거가 심석희 선수가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이랬을 때 메모를 한 100장 정도를 남겼답니다. 근데 이 100장 정도에 남긴 메모에 구체적인 일시라든지 장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폭행 당시에 있었던 본인의 심경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들이 많아서 이게 단초가 됐고요. 여기서 메모에 남겨졌던 것과 또 경찰에서 진술한 그 특정이나 특정 날짜랑 일시가 거의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에 신빙성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진 걸로 판단됩니다. 메모를 뭐 요즘 최근에 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도 받아들여졌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시기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메모나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경찰은 상당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성폭행을 내가 당했다거나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그 메모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다 오늘 뭐 이상한 뭐 이런 건데 이걸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황 증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을 앞뒤 문맥도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사기관이 그걸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날짜에 이런 표현을 했었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슷한 날짜에 또 다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날짜에도 그런 표현이 돼 있으면 충분히 성폭행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상황으로서 추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일치되면 이 표현이 정말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을 당한 그런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조재범 전 코치가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혐의도 추가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옵니까? 상당히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형법상의 강간죄 관련돼서는 이제 5년이고 또 추가적으로 그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까지 합치면 그리고 지금 조재범 코치가 그 강요와 협박에 관련된 별도의 범죄 혐의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좀 뭐 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조 전 코치는 지금까지 계속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증거 다툼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변호사라면 조금 인정해라 차라리. 예,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심석희 선수의 뭐 진술만 있다라고 지금 하지만 여러 가지 메모가 지금 나와버렸거든요. 메모가 나온 데다가 텔레그램 삭제를 했는데 텔레그램 복원한 내용도 지금 나왔고 이 정도면 변호사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원래 텔레그램은 복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했는데 네, 복원이 돼버려서 네, 이제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SNS를 안 하는 걸로. 기사할 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옛 통진당 인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석기 사건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재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양승태 사법부가 이 통진당 인사들 사건 관련해서
딜을 했다, 뭐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은 사법농단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에 하나로 이석기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을 보더라도 재판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법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주면 네. 우리가 당신들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해주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석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문건이 나왔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사건 내가 맡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국정농단 아니 사법농단에 나도 관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거예요. 지금 이제 내라는 뭐 이러고 통진당 그 정당 해산을 시켰다. 헌법에 위반되는 예. 그 정당 해산 시켰다라는 공이라면 공이라는 부분은 챙기고 이런 부분은 아마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석기 문제를 이제 본인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과에서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어쨌든 그 친박근혜계 그 당원들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그 일반 국민들의 표심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그 공안검사에 어울리는 듯한 출신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결집해 있는 본인들 세력들에게 계속 이제 소구하는 어떤 효과로 이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 본인들 지지자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일 수 있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건 같은 것을 확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대목이기도 하죠. 네. 자, 지금 이석기 군명위원회에서 3.1절을 앞두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특사를 청와대에 요구했다고요? 네, 지금 구명위 관계자들이 의하면 뭐 4대 종단 지도자들도 이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해서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지금 재판에 관여된 일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지금 갇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지금 뭐 관련된 3.1절 특사 촉구대회까지 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재심 같은 경우는 저도 찾아봤더니 이 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 혹은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쨌든 법원이 이 전 의원 측과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시간이 너무나 걸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것도 그렇고 특사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석기 전 의원 특사를 한다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그렇죠. 부담을 안을 수밖에 부담이 없지 되죠.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걸 이용해서 또 아마 색깔론을 또 제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면 알겠고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상은 아내의 형부고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 지인 A씨한테 3천만 원을 주고 당시 애인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전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이제 청부 폭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었는데 청부 살인 예비 음모에 관련된 그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부탁을 그 양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A씨는 다른 지인 B씨한테 또 다시 2천만 원을 주고 또 범행을 부탁했고 그 B씨는 또 다시 또 C씨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C씨가 살인을 실행을 저지르지 않자 결국 이제 돈을 처음에 받았던 A씨는 양 회장한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왜 대상이 아내의 형부였을까요? 그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내 형부가 변호사 등을 이제 소개해주고 이러니까 양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걸로 살인까지 청구하는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요즘 이런 시나리오 안 쓰죠. 너무 비하기 심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참 웃긴 게 웃기다고 표현하면 좀 적절치 않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그 양진호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압수된 어떤 문건 등에서 뭐 그 형부의 어떤 주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금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저도 설마 했는데 압수 물건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좀 믿겨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지금 그 양 회장이 맨 처음에 범행 부탁했던 A 씨는 인정을 했고, 네, 그렇죠. 다른 관련자들은 지금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A씨가 그러니까 양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전달받은 그 금액의 이동 자체는 지금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A씨로부터 전달받은 아까 말한 그 형부의 사진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증거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B씨와 C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정도 증거 지금 A, B, C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했으면 조금 수사상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음 교사받은 A씨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경찰의 말을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그 A씨에게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한 자루씩 찔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왜 특정해서 옆구리와 허벅지를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사망시키지는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동맥이나 옆구리 같은 경우는 그 출혈이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사를 읽어서 그러니까 관련된 보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A 씨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흉기를 이용해서 찔러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 회장 측으로부터 그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양 회장 안에 형부에 대한 사진과 주소가 발견됐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좀 결정적인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인의 뭐 부인 전화번호 정도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의 형부의 주소나 사진까지 알고 있다라는 거는 좀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은 허벅지 대동맥이 어디서 흐르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A씨가 처음 교사받은 A씨가 이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은 정말로 그거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옆구리와 대동맥을 찔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본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추단하기가 수사기관이 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옆구리나 허벅지 대동맥을 찔리면 사실상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진호 회장이 그 살인적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예비 음모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단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여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양진호 회장이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고 하던데 앞서 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다 사임했다고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의뢰인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뜻과 안 맞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 재판이 흘러갈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도 사임을 합니다. 예.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 그 변호인이 끝까지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필요적 국선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가 아마 선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갑질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지금 여러 혐의인데 청부살인 시도 저항까지 더해지면은 굉장히 또 중형이 선고되겠네요. 작품. 그렇죠. 일단 100억 횡령 혐의만 하더라도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갑질 폭행, 마약류에 관련된 개별적 형량까지 감안이 된다면 상당한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설 명절 동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전날인 4일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설 명절 때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근을 미루고 추가 근로를 하다 과로사했다 이렇게 밝혀져서 많은 사람 좀 안타깝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냈던 그 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신데요. 그 윤한덕 교수가 그 되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조금 냉정하고 냉소적인 말로 본인을 비꼬는 듯 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정한 의사였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안 맡기고 본인이 그 설날 당직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국종 의사가 표현이 정말 절절했던 게 한쪽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다라는데 그 마음을 그 한 문장에다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그 집에서도 사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결국 이제 병원에 찾아간 아내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참 그 연휴 기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네. 윤한덕 고 윤한덕 소장 같은 경우에도 응급 의료 체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네. 또 이국종 교수도 이제 권역 의상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근데 이 두 분이 관심 많은 곳이 소위 말하는 그 돈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의료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피하는 예.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요즘에 그 40, 50대의 과로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검찰 또 법원에서도 과로사, 40, 50대 과로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작년에 40대에 입문을 해서 올해 41인데, 이게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시는 중년의 아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버님만 과로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이 평론가 얼마나 서울 명절에 계속 이랬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녀 평등 위반되는 발언이에요. 네, 사과드립니다. 즉각 사과. 네. 특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니까 40대는 지가 좀 지났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갑자기 돌연사하시는 분들 중에 40, 50대가 꽤 많다라는 그렇죠. 게 예전에는 그 기사가 잘 안 읽히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쪽 분야에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뭐 36시간 근무가 태반인 그런 의료 현장이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휴식을 좀 취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일 자체의 성격상 그렇죠.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푹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